우선 이제 전립선이라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전립선이라는 게 사실 저는 양이지 않습니까? 한의가 아니고 양이면은 이제 서양에서 기원한 학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뭐 예전에 뭐 로마 시대 때부터 히포크라테스 우리 한국에 허준이 있다면 뭐 양이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있겠죠. 히포크라테스 이 시기에 보면 우리 인체 해부학을 통해서 장기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옛날 뭐 로마 시대나 이럴 때 봤을 때 중요한 장기는 다 이름이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우리 비뇨기과라고 하면 이제 방광이다 하면 블레더라는 거. 우리 뭐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 코, 입 다 고유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라는 거는 그 고유명사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이름 귀 바퀴다 이러면 귀에 있는 바퀴, 뒷바퀴 이렇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립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립선도 이름을 보면은 영어로 하면은 프로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전립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프로스테이트라는 이 프로가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접두사로 그 앞에 있다라는 뜻이고 스테이트가 뭐냐면은 서 있다, 위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랜드, 선, 우리 뭐 분비하는 이런 거다 얘긴데 그럼 어디 앞에 있느냐면 방광 앞에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방광은 중요한 게 소변을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 같은데 그 앞에 밤톨만 뭔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방광 앞에 있는 그냥 조직 해보니까 뭐 분비하는 선 같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프로스테이트 프로가 이제 앞 전자를 써서 전자고 그다음에 스테이트가 이제 서 있다. 그래서 립자, 설립자를 해가지고 전립선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우리 방광이면 딱 그냥 방광이거든요. 요도, 콩팥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립선은 본래 어떤 방광의 어떤 그 앞에 있는 그런 뭔가 글랜드 분비하는 선 같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상 성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20cc, 30cc 정도, 무게로 하면 한 2, 30g 정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방광이고요. 방광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 요도가 이렇게 소변 나오는 길이고요. 거기에 전립선, 방광 바로 앞에 전립선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있는 그 뭐지? 음, 병입니다. 병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염,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립선염은 이제 젊은 나이에 한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연령에 소발하고요. 비대증하고 전립선암은 조금 고령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PSA라는 게 전립선이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 PSA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염이 있어도 오르고 비대증이 있어도 오르고 암이 있어도 오를 수 있는 그게 PS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에서도 그리고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비대증이 있으면 이게 암으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질환입니다. 비대증하고 전립선암은 다르다. 근데 같은 장기에서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전립선 생긴 종양의 양성 종양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요. 악성 종양을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같은 아시아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되지는 않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암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대증으로 이렇게 병원을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그 병원에서 계속 PSA라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암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암이 많아지. 그래서 이제 비대증이 암으로 진단이 되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전립선 암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고 이게 이제 전립선에서 맨 처음에 이제 생긴 거거든요. 전립선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이게 이제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암으로 이제 변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 암이 이제 점점 이 세포가 커지는 증식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국소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뭐 소변이 보기 힘들고 이건 약간 비대증하고 증상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요. 근데 이제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의 차이가 둘 다 이게 이렇게 증식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은 전이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큰 기준입니다. 비대증은 전립선만 커집니다. 다른 데로는 안 커집니다. 다른 세포를 가지도 않고. 근데 전립선암은 맨 처음에는 전립선이 커지지만은 나중에는 전립선 밖에 있는 다른 장기뼈라든지 뭐 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임파선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원인 뭐가 있느냐? 이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많이 적어놨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이 잘 생긴다. 뭐 인종 우리나라 이 아시안보다는 서양인에서 많이 생깁니다. 서양에서 많이 생기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비만이 있다 이러면은 또 전립선암 위험도 올라간다. 식이, 서구석 뭐 피자, 햄버거, 뭐 육식 이런 거 뭐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전립선암의 빈도가 조금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는 뭐 이렇게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아직까지는 그게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대충 이런 게 관련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사무총장님하고 그 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자 그 암에 있어서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1등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 남자의 2023년도입니다. 이게 어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제 금진이 이제 도입이 되고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좀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를 위주로 해서 국립암센터 산하를 해서 전체 일단 통계를 한번 내보자 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통계다 보니까 한 2년 있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결과는 2023년도 결과입니다. 2023년도 그때 조사한 결과가 이제 올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작년 22년도는 전립선암이 2위였습니다. 폐암이 1위였고요. 2위였는데 23년도에 이제 1위로 되고 2위가 폐암이고요. 3위가 위암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위암이 제일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3위가 됐습니다. 전립선이 제일 많고 유병률로 보면은 지금 그래도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1등 오래 했기 때문에 유병률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전립선암 순인데 지금 일단 이게 발생률이 지금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아마 한 몇 년만 지나면 유병률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1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생률 추이를 보면요, 굉장히 사실 갑상선암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조금 이게 워낙 변동의 폭이 많아서 조금 제외를 하면은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유방암,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 요게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자에서 1등입니다. 여자한테 1등이고 전립선암은 남자한테 1등이고 굉장히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은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는 질환이고 조금 경제적인 어떤 이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층에서 잘 생기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이고요. 이 전립선암도 굉장히 옛날에는 우리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제가 레전트 하면 한 25년 전에 이제 레전트를 했는데 그때는 전립선암 수술이 일주일에 한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요즘 어떠냐면 오늘 오전에 제가 3분 했거든요. 내일 한 분 하고 모레 한 분 하고 목요일 날 3분 하고 금요일 날도 한 분 있거든요. 그러면 9명 수준. 그러니까 25년 만에 한 건에서 9건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국가별로 발생률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여기는 다 1위입니다. 전립선암이 남자는 22년 데이터라서 지금 전립선 4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전체를 보면은 초기 국소 전립선암이 뭐냐면 이제 전립선암이 발생이 맨 처음 하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이제 쉽게 초기 말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고 그다음에 국소 진행성. 우리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점점 안에 있다가 이제 커지면은 전립선 그 밖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거든요. 그 옆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이라고 환자분들이 이걸 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이하고 진행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진행은 그 전립선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이는 멀리 가는 걸 뜻하거든요. 진행이 되면은 요게 이제 3기가 되면 저희들 3기라고 표현하거든요. 3기면 이제 중기라고 봅니다. 여기가 중기. 그다음에 이제 전이는 뭐냐 이제 뼈라든지 멀리 있는 원격 장기로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뼈라든지 폐라든지 뭐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멀리 있는 장기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4기 이제 말기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이게 이제 전립선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언제 병원에 저한테 와서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초기일 수도 있고요. 중기일 수도 있고 여기 말기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는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다른 치료법도 있는데 보통 수술을 하고 중기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옆으로 번졌으니까 방사선, 약물, 호르몬 치료, 수술 요걸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합해서 사용하고 전이가 생겼다, 말기다 이러면은 멀리 갔지 않습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사실은 이 암세포가 임파선이라든지 혈류라든지 이런 우리 전신 순환기를 다 돌아다니다가 제일 이 암세포가 느끼기에 살기 좋은데 여기 뼈구나 그렇게 해서 뼈로 가서 자랐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에 그 환자분 몸에는 전신에 암세포가 다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씁니다. 항암제를 쓰게 되고 전립선암은 좀 특이하게 호르몬의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호르몬 박탈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드리고 그 치료, 전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언제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 그게 이제 다 달라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가 생겼다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이 되지 않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 그 다음에 2차 호르몬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루테튬 같은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그런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전립선암 생존율을 보면은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지금 예전에 90년대, 2000년 초반, 지금 2020년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하면은 거의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이 96%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96%라면 거의 그냥 5년은 진단받아도 말기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거거든요. 초기, 중기, 말기 다 합친 건데 초기라든지 중기라든지 하면은 사실 5년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말기다, 전이가 생겼다라면은 5년 생존율이 한 5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0% 5년 생존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의 환자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저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이 100명 중 50명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50명은 그 안에 이제 사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보면은 중기까지 이까지만 발견해 주면은 사실 5년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다라고 그냥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이되기 전에 발견되는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암이 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은 사실은 치료하는데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별 암 생존율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한 90% 됩니다. 미국이 97%, 90%, 일본도 한 90%. 미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면 잘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1900, 한 4, 50년 옛날부터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이 PSA 검사를 거의 대부분이 다 합니다. 미국 남자들은 나이가 한 50만 넘어가면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저희 의대 선배인데 의사분 아닙니까? PSA 검사를 안 했어요. 그 의사인데도 PSA 검사를 안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행돼서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초기. 여기는 성적이 좋은 게 아마 초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중기나 말기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된다라고 지금 데이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 조금 처져 있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의료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래 오시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암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요 보시면은 건강한 체중 유지하고 뭐 발암물질 노출되지 않게 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담배 술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하기. 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있는 그런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기도 오신 분들 외래에서 제가 몇 분 많이 뵌 것 같은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회 먹어도 되냐고. 그게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회 먹어도 되냐? 이거 왜 자꾸 회를 먹냐고 내가 다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물어봐요. 회를 먹어도 되냐? 이게 왜 그럴까 일단 부산이니까 여기가 부산이니까 회에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위암이거든요. 암이다 이러면은 3분의 2가 위암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그러니까 암이다 이러면 위암이고 위암이다 하면은 수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술했다. 그러면 위를 잘라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라냈으면 위가 뭐하는 소화하는 시키는 장기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날 것을 먹으면 안 돼. 익혀서 먹어야 돼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회를 조금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까지 상략된 거냐. 암이다면 맨 끝에 있는 낡은 먹으면 안 돼. 회 먹으면 안 돼라는. 전립선 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립선 하면 소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골고루 드시랍니다. 제가 보통 외래에서 전에 한 번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기억나요. 뭐 도마도 좋다는데 도마도 한번 드셔보시죠 이랬더니 그 사람 아침에 도마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요. 그거는 아니면 골고루 드시고 하시는 게 일반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암 예방하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좋은 음식 있나요?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치료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검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검진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PSA 검사만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PSA가 그게 지금 건강보험 우리 검진에는 아직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회에서 지금 계속 여기 한의협회에서도 지금 하시려고 하실 거고 저희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검진 안 된. 그게 한 10,000원이면 하거든요. 10,000원 정도면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은 전립선암 조기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SA 여러분들도 PSA 굉장히 수술하시고 하시면은 0.1 변화라도 생긴 것도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 정도는 크게 뭐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PS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의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 성적을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기초로 삼고 있는 게 이제 PSA입니다. 그래서 PSA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직장 쪽에서 전립선 만져보는 건데
여러분들 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래 너무 바빴어요. 사실 직장 수직검사 옮겨놓고 이렇게 잘 저는 사실 원래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어, 직장 수직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이제 초음파를 하면 이제 여기 전립선 암은 조금 까맣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 있고 사실 이제 지금은 MRI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우리가 좋다, 성적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MRI를 항상 찍어보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암이냐 아니냐를 확정을 지키게 됩니다. 확정을 지키게 되고 이 PSA를 이제 보면은 저에게 우리 오늘 레전트도 왔는데 조금 전에 회전 돌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립선 암이 있으면 왜 PSA가 오르냐? 이 PSA가 검진할 때 제가 하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르면 안 되거든요. 커트라인 보통 뭐 사람마다 이 병원마다 이 의사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전통적으로 4를 커트라인 잡습니다. 그걸 뭐 2.5로 잡는 사람도 있고 3 잡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4를 잡습니다. 4를 잡는데 4 이상 되면은 일단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오르느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립선이 이 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전립선 이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이 글랜드 이 선이라는 땀샘 같은 게 분비하는 데인데 암이 맨 처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분비하는 선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는데 요 분비하는 요 세포에서 PSA를 만들거든요. PSA를 만드는데 원래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선이고 혈관이 요겁니다. 혈관이고 얘도 혈관이고 이거 선이고 그러니까 전립선 안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선하고 혈관하고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피 검사를 통해서 PSA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PSA가 이 요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전신을 돌고 우리가 피를 뽑았을 때 거기서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내는 건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요 끝에 우리가 기저세포라는 층에 하나의 방음막이 있습니다. 방음막이 딱 막고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또 기저막이라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이막 같은 게 하나 있는 2차 막이 있어요. 원래는 이놈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두 층을 뚫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근데 암이 되면요. 여기서 암이 이렇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조직학적 어떤 변화가 되는 첫째 기저세포라는 얘가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1차 방음막이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 기저막이라는 이 막 자체가 요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막 자체가 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방음막 2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각기 혈관으로 쭉쭉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 안에 이 혈관 안으로 PSA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돌다 보니까 많아지는 게 있고 여기 뽑으면은 이제 PSA가 증가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SA 오르는 겁니다. 전립선암의 변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이다 이러면 전립선 안에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 전립선 밖으로 이렇게 조금 옆으로 번졌다 이러면은 중기. 그 다음에 임파선 멀리 있는 임파선. 그 다음에 그 다른 뼈라든지 원리 같다 이러면 이제 말기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글리선 점수 이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1970년대인가 그때 이제 글리슨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병리학자 이름이거든요. 비뇨병리하는 전립선암을 보는 병리학자 이름이 글리슨인데 이 사람이 전립선암을 이제 등급을 나눴습니다. 등급을 나눠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 지금은 1, 2등급은 암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3, 4, 5만 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전립선암 본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글리슨 점수가 4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등급이 있는데 우리 글리슨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글리슨 스코어는 제일 흔한 놈 더하기 그 다음 흔한 놈 이렇게 봅니다. 그 2개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3점이 제일 많고 4점이 그 다음이다. 이러면은 3 더하기 4에서 이 사람은 7점의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본인이 전립선 스코어가 뭐 4점이다. 5점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3점이 아까 그 어디 갔지? 그 1, 2점은 1, 2등급은 암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3점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이 3점으로만 구성된 6점짜리 글리슨 스코어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6점이 제일 순한 전립선암이고 그 다음에 7점이 중간 정도의 악성도를 가진 전립선암이고 7, 8, 9, 10은 8, 9, 10은 이제 악성도가 높은 안 좋은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이런 PSA라든지 글리슨 점수라든지 병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위험군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위험군은 왜 나누냐면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이분을 치료를 했을 때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전립선에 결절이 있다. 결절이 있으면 암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절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니고요. 비대증도 있습니다. 비대증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절이 있다고 무조건 전립선 암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전립선 암 검사 PSA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30분 됐네. 치료는 일단 초기다. 이러면은 국소적이다. 그 초기가 국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소하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는데 초기다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냥 적극적 관찰요법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암이 진행하면 치료를 하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진행이 됐다, 이게 중기다 하면은 수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면은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이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짝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고요. 중기 때, 3기 때, 말기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신에 다 갔기 때문에 전신 치료인 약을 씁니다. 약에는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를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 제제, 뭐 최신약제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국소암은 뭐 이렇게 적극적 관찰요법, 수술, 뭐 그다음에 방사선이 있는데 적극적 관찰요법은 좀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주 초기다. 우리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냐면은 보통 지금 조직 검사를 보통 12군데에서 16군데를 합니다. 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는 분이 나거든. 한두 군데 나는 암이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 암을 조직 검사할 때 전립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군데만 이렇게 찔러서 검사하는 게 전체를 이렇게 다 보려고 듬성듬성하거든요. 한 군데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암 사이즈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악성도 아까 자 6점부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점 이상.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순한 암이다. 그냥 굉장히 초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이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그게 되고. 근데 이 지역별로 이게 환자분들의 어떤 캐릭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는 이게 제가 얘기해 보면 제법 있습니다. 이 적극적 관찰요법이. 근데 수술하고 뭐 방사선 적극적 관찰요법 제가 이렇게 제 외래에서 설명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경상도 분들은 그냥 막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일 큰 차이가 적극적 관찰 요법이 이게 조금 적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술이 여기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술하면은 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전립선, 정낭 이거 이제 다 드러내는 그게 이제 수술이고요. 수술하는 요실골, 박일부전 이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고 방사선은 그냥 방사선 쪼여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의 어떤 차이 나 뭐냐 이렇게 봤으면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술은 조금 더 센 치료다. 방사선은 조금은 순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료 성적이라는 것이 이제 수술은 조금 더 낫고, 근데 부작용, 합병증이 수술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수술 방법은 이게 이제 MRI인데, 요게 이제 전립선이거든요. 이제 MRI 보면 요렇게 보면서 생긴 게 전립선이고, 전립선에 보면은 여기 까만 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립선 싸는 이제 피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막같이 이렇게 우리 몸은 들어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봉다리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장기가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요게 그겁니다. 그 봉다리가 마진인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중기가 시작된다, 3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까만 선 안에 이 막 안에 전립선 암이 여기 세포가 100%다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초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요 막 따라 그러면은 싹 그대로 드러내면은 완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초기고 전립선에 보면 여기 MRI처럼 여기 까만 부분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요 가해 쪽에 여기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중간에 있는 요 까만 부분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행대라고 하는 이행대라는 부분은 이름인데 여기는 비대증이 잘 오는 데입니다. 비대증이 잘 오고 요도가 여기 중간에 관통을 합니다. 요 주위에 관통해서 비대증 생기면 여기 요도를 눌려가지고 이제 소변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암은 여기 요 하얀 데를 우리가 말초대라고 저희들 얘기하거든요. 이 말초대는 여기에 암이 주로 잘 옵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MRI 때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MRI 사진은 이제 옆에서 본 겁니다. 얘는 이제 밑에서 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까만 게 이게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여기 하얀 게 소변, 요게 전립선, 요 전립선이고, 요 소변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도가 되는 거예요. 요도 소변 나오는 길이고, 요게 이제 직장이고, 요 전립선이 있고 여기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요게 정낭이라고 있습니다. 정낭 여기 있고 조직 검사는 이쪽으로 이렇게 특정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찔러 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수술을 시행은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복근이거든요. 복근이 여기 장이고 이 배꼽 옆으로 해서 한 2, 3cm 절개해서 로봇 발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방광하고 전립선 사이를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전립선 모양 따라서 여기도 까만 선 있지 않습니까? 요 까만 선이 전립선 싸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다가 요대로 통째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은 암이 요 안에만 있었다. 그럼 이제 완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소변 나오는 길이 요걸 끊어내면 요까지에서 요까지가 끊어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요걸 드러내고 요 방광 입구를 여기다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래야지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도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요 그 전립선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거고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로봇 수술로 다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 시간이 뭐 특별하게 뭐 임파선 절제술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전립선 정량만 드러낸다 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없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는데 초기로 나오고 암을 다 도려냈다. 이렇게 이제 조직 병리 결과 한 2, 3주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가면 이제 완치냐 100%. 요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 이 암세포가 이제 그 암 불내생이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임파선이란지 신경이나 혈관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가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한 몇 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초기이면서도 다 드러냈다 나왔는데 제가 보통 한 수술하고 한 10년 경과 관찰을 하거든요. 그 10년 뭐 이렇게 보면은 한 10명 중 1명, 한두 명, 한 그 정도는 요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발견되니? 수술하고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서 얘가 밖에 있는 암세포 몇 마리가 커져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MRI, CT 사진 찍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근데 어딘가 있다는 PSA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저희들 보통 수술하고 나서 커트라인 0.2를 봅니다. 0.2. 0.2보다 보통 수술하고 나면 진짜 완치인 사람은 0.006입니다. 이게 소수점 006이니까 세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1등급입니다. 소수점 세 자리에 나온 기계다 하면은 1등급 기계고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온다 2등급 기계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온다 3등급 기계. 저희 병원에 1등급이 있어가지고 0.006이거든. 0.006이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0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암이 없는 사람들은 0.006을 평생 유지를 하고요. 중간에 0.006으로 떨어졌다가 0.05 됐다가 0.1 됐다가 0.15 됐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언젠가 이게 0.2 이상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아, 바깥쪽에 나간 놈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고려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대부분 또 괜찮습니다. 하면은 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소 진행성 이제 중기인 사람들, 중기인 사람은 이제 이미 나가는 겁니다. 진행이 이제 있는 사람들, 3기인 사람들, 그런 이제 사진에서도 보이고요. 이제 임파선도 골반 근처에 있는 임파선에도 이제 전이가 있고 있는 분들은 이제 3기다 이렇게 보는데 전립선만 도려낸 수술 같은 것만 하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사선을 할 때 방사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까지 3종 세트로 이렇게 하는데 수술 방사선 약물 아니면 수술 빼고 방사선 약물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환자분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이 이제 말기거든요. 말기를 하면은 전립선 암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보통의 다른 암이다. 뭐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항암이든 전이가 생겼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립선 암은 특이하게 호르몬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호르몬제가 왜 먼저 사용하냐? 우리가 보통 약을 쓴다 이러면은 맨 먼저 쓰는 약은 뭐냐면은 부작용이 덜 하면서 효과가 제일 좋은 약을 제일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제일 좋으니까 1차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2차다. 1차보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효과도 좀 떨어지고 부작용도 더 많다. 3차다 이러면은 더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차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1차가 전립선 암에서는 이제 호르몬 치료다. 이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거 발견한 사람이 옛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써보면은 전이가 있는 분들 써보면은 99.99%는 효과가 있습니다. PSA가 뭐 1000, 5000, 만 이런 분들이 거의 0점대까지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뼈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그럼 뭐냐?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럼 그 호르몬 치료, 호르몬 박탈 치료가 사실 진짜 이름입니다. 호르몬 박탈 치료, 박탈하는 게 없애버린다는 게 호르몬을 없애버린다는 치료거든요. 그럼 왜 없애느냐? 쉽게 생각하면 전립선 암세포가 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고 자라는데 이거를 약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남성 호르몬. 얘들이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가면은 이게 싹 사그라드는 거지. 그걸 이제 치료하는 건데 이걸 이제 남성 호르몬을 없애야 되는데 가면 이걸 어떻게 없앴느냐? 남성 호르몬 만든 데를 없애버리자. 그게 뭐냐면 그게 고환입니다. 대부분 만든 데가. 그래서 옛날에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 1950년대 처음으로 이 호르몬 박탈 치료, ADT 호르몬 치료가 나왔는데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환을 도려내는 거세시키는 그 수술이 유일한 치료였거든요. 보시면은 이 어떻게 남성을 만들어지냐면 이 여기가 이제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 안에 보면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GnRH라는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똑같이 생긴 여기 이제 뇌하수체거든요. 뇌하수체에서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LH라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진 이 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고안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 LH의 자극을 받아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요 놈이 이제 메인인 거지. 그래서 옛날에 요 놈을 수술로 날려버렸습니다. 없애버려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생성이 못되게 이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환을 떼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천수를 누리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뭐 내가 뭐 80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 뭐 몇 년 더 살라고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주사입니다. 주사. 그게 70년대 나왔거든요. 70년대. 그 만든 사람도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전립선암 치료, 요 호르몬 치료에 노벨상이 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메인 우리가 만들어낸 주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전이 요 기전입니다. 요 기전인데 요 길인데 요게 한 90% 남성 호르몬 90에서 95% 여기서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내는데 일부 5에서 한 10% 부신에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만 없애가지고는 안 되겠다. 요에서 10%만 요 부신에서 만드는 요 놈도 없애자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걸 억제시키는 게 이야기고요. 이 새로운 약제 얘들은 뭐냐면 얘하고 얘는 뭐냐면은 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증식을 하려면 이 남성 호르몬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야지 얘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과 얘가 이 약제가 지가 결합해 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결합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효과를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칼루타마이드라는 약제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요약을 사용한 요약이 예전 약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그 제 임상에서 이미 다 나왔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지금은 그 요약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요약을 위주로 보통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고환을 떼내는 거 이걸 외과적 거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거부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약이 요약입니다. GnRH 아고니스트라는 이런 세 가지 보통 주사제가 있습니다. 보통 외래에서 제 주사 드리는 뭐석 달에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주사 맞는 약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맞으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 요 약들이거든요. 요 약이면 고환을 떼내는 이거에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쭉 호르몬 치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평생 효과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한 보통 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3년 뭐 길게 보면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짧게 뭐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보통 한 3, 4년, 5년 이 정도 보는데 그렇게 쓰고 나면은 이 약을 쓰고 이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이 진행을 하는 게 상태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거세를 시켰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 저항을 보이는 다시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의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암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항암제 그다음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다 이런 뼈로 가면 이게 통증인 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골 표적 치료제라고 또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 부작용이 좀 있어요.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주저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도 사용하고 오늘 뭐 자리를 마련해준 회사인 올라파리루카파리 이런 파프 이니비트 이런 최신 약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는 생존율이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다른 방광암이나 저기 신장암 같은 이런 암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가 조금 덜 합니다. 좀 덜해서 조금 그렇고 이 약은 좀 특이한 약이거든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부작용은 이 호르몬 치료는 아까 남성을 없애버리는 치료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할머니 되면 이제 50대 되면은 그 갱년기 증상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죠? 그죠? 안 옵니까?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죠? 그죠? 근데 남자는 잘 없습니다. 여자는 이제 폐경이라고 메노포즈라고 우리 얘기하고요. 남자도 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성은 떨어지거든요. 안드로포즈라고 합니다. 남성 안드로 해가지고 포즈 이제 멈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드로포즈를 했는데 남자는 갱년기 증상을 거의 못 느낍니다. 보통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굉장히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몸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갱년기 남성은 떨어지는 걸 잘 모릅니다. 저는. 검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여자는 난소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보통 덥단다 그러니까 홍조 생기고 덥다, 땀 쫙 갑자기 땀이 쫙 나는 그런 증상. 그게 대표적인 거고 남성 호르몬을 없애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긴 증상이 뭐냐면 가슴이 커집니다.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 치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이제 전립선암 정밀의학이라는 건데 아까도 여기 아마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다 전립선암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끔씩 외래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수술을 똑같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PSA가 안 오르는데 왜 나는 PSA가 오르느냐? 저 사람은 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저기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요실금이 어떻게 됐는데 나는 왜 이러냐? 뭐 저 사람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왜 나는 안 받느냐? 같은 전립선암인데 왜 다르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그래서 초기 전립선 안에만 전립선 암세포가 있다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좀 옆으로 번졌다 중기 그 다음에 전신으로 번졌다 말기 이렇게 했을 때 전립선암이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기다. 중기 이 사람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가까운 중기하고 중간쯤 되는 중기하고 말기 직전의 중기하고 나눌 수 있고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죠. 요 중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중기 요 초기 중기에 요쪽에 가까운 여기 있는 사람, 조금 더 여기 있는 사람 그렇게 따지고 나누고 하면은 모든 전립선암은 환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다 다르고 결과도 다 다르고 거기에 생기는 합병증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정밀의료의 개념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든지 뭐 대사체라든지 뭐 단백질 이런 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타입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립선암이 다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가서 맞춤형 치료, 우리 맞춤형 진료 의료 뭐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환자에 맞는 그 치료 방법을 쓰면 제일 효과적이다. 그게 이제 정밀의료인데 어, 지금 요게 이제 그겁니다. 전립선암을 이제 가지신 분들 보면은 유전자 이상 그 암 자체가 사실은 유전자에 어떤 그 이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뭐지 유전적인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DNA를 가지고 그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적인 건데 우리 저기 뭐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 BRCA라는 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BRCA 2번이거든요. 유방암은 BRCA 1번입니다. 그 변이가 있은 변이하고 관련이 많고요. 전립선암은 2번입니다. 요 BRCA가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이 맨 처음 발견된 데가 유방암에서 발견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브레스트라 유방이라는 뜻이 캔서가 암인가 유방암에서 만들어진 캔서 그래가지고 1번이고 2번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전립선암이에요. 아까 우리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굉장히 공통된 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유전자 이상도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있으면은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몸에서 보통 이게 이 브라카라는 게 뭐 하는 유전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 유전자가 이게 변성이 생겼다, 이상하게 바뀌었다, 이걸 고치는 거거든요. 고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 보통 한 하루에 3,000개에서 한 7,000개 정도 유전자 변이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이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애들, 바뀐 애들 찾아내갖고 다 죽여버리는데 나이가 들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걔들을 다 잡아서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살아남겠죠. 암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얘가 변이가 생겼을 때 얘가 브라카라는 이 유전자가 있어야지 걔를 교정을 시켜 정상화시키는데 그걸 정상을 못 시키니까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위험도가 5배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는데 우리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에서 이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국소전립선암은 한 3%, 3%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보면 전이가 생기면 한 10% 가까이 정도 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다. 이제 호르몬 치료했는데 수치가 좀 오르네요. 뭐 사진에서 뭔가 이상이 생깁니다 하는 게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요 브라카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뭐 지금 돈 많이 이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검사하는데 돈이 비쌉니다. 이 돈이 한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했는데 10명 중에 한 6, 7명 나온다 하면은 해야 됩니다. 100만 원 뭐 비용을 발생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10명 중 1명밖에 안 나오는데 100만 원을 어르신한테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 9명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이게 만약에 초기다면은 3%거든요. 100명 검사하면 3명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9명은 안 해도 될 검사는 아니지만은 일단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그냥 쓴 거거든요. 날린 거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사실은 많이 하진 않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는 게 좋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그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은 전립선 암이 거의 한 5배 잘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잘 생겼을 때 원래는 이 브라카가 있으면은 요걸 이게 교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라카가 교정시키는 게 하나 있고 파프라는 또 뭐 효소라이나 하여튼 뭐 그런 놈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카 이렇게 교정시키는 놈, 파프 교정시키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유전자 변이 암세포가 생겼다 이걸 교정을 시켜주는데 이분은 이미 브라카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파프가 교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있을 때 이게 암이 있는 환자 이게 잘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자에서 암세포에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막 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상세포보다 이 암세포는 더 많이 빨리 정식을 하거든요. 그럼 변이가 막 생긴다고요. 변이가 막 생기는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의 축인 요 교정시키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파프가 이걸 다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얘 암세포 어느 정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파프를 억제시키는 약을 썼다 하면은 얘는 유전자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약이 파프 이니비트라는 약입니다. 이 지금 나온 약인데 이분은 이걸 통해 이 HR 복구에 아까 그 브라카 변이
그 DNA 이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교정을 시킨다. 교정을 시켜야 정상화시킨다 해가지고 뭐 여기서도 뭐 노벨상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립선암이 있을 때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고 전립선암이 있다 했을 때 파프라는 게 겨우겨우 암세포를 지금 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를 시켜버리면은 이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약제가 이 최신 약제입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뭐 기존에 쓰고 있는 아비라테론과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프 단독으로 쓸 수 있는데 브라카 변이가 있는 그런 전립선암 환자에서 요 약제는 효과적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 사실 모든 게 문제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제일 문제고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면 저 임상도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있는데 돈이 제법 나옵니다. 얼마나 한 달에 한 여기 안 나왔나? 여기에 보면은 가격이 없구나. 한 달에 한 몇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환급을 좀 조금 일부는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예를 뭐 빈혈 이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 조금 피곤하다. 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그 말고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전립선암의 어떤 진단과 치료 이런 게 대해서 대충 한번 훑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전립선암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 질환이고 우리나라 남성의 1위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고 초기는 보통 이제 수술, 중기는 방사선 수술 약물 이런 거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하고 말기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소개를 제가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파프 그 억제제 이런 약제를 쓰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4시 제가 딱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30분. 외래 때는 제가 질문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외래 때 제가 못 받는데 오늘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